도시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권력과 완벽한 통제, 그리고 지독한 고독으로 빚어낸 하나의 왕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마저도 계산된 전시품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오래된 집사처럼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서연을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 여사였고 표정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무감각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간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며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대표님의 사적인 공간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질문이나 대화는 금물이라는 것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겉으로는 이제 막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가사 도우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오 여사의 입술이 아닌 공간의 모든 디테일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 와이파이, 신호 증폭기의 모델명, 그리고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서재에 꽂힌 책들의 종류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가 정교한 지도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특히 강민준 대표님은 소음에 극도로 예민하십니다. 발소리 하나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대표님의 일정은 매일 아침 문자로 전송될 테니 그 외의 시간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 여사의 마지막 말은 경고에 가까웠다. 이 집의 주인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냉혹한 CEO 강민준. 서연이 이곳에 온 단 하나의 이유이자 그녀의 복수극이 겨냥하고 있는 최종 목표에 가장 가까운 방패막이었다. 서연은 배정받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방은 집의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구조였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이곳은 그녀에게 잠시 머무는 위장기지에 불과했다.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로켓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교복을 입은 어린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전 아버지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끌던 유능한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배후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박태석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고 그 공로를 발판 삼아 지금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평범한 소녀의 삶을 버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박태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신분을 세탁하고 가사 도우미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해킹과 정보 수집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들어오는데 성공했다. 강민준은 박태석의 조카이자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로켓을 다시 품속 깊이 숨겼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 여사가 지시한 대로 거대한 거실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민첩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벽에 걸린 추상화 뒤에 숨겨진 공간, 그리고 강민준의 서재로 이어지는 육중한 문. 모든 것이 그녀의 분석 대상이었다. 그때였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예상보다 이른 그의 귀가였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곧이어 무겁고 단단한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차가운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민준이었다.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새로운 사람인가?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오 여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오늘부터 일하기로 하는 한서연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오 여사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서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 여사를 향해 내일 아침 7시 미팅 자료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둬. 그리고 저녁 약속은 취소해. 피곤하다. 라고 짧게 명령했다. 그의 말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배려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자신의 필요와 결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대로 서연을 스쳐 지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서늘한 위압감만이 남았다. 서연은 다시 숨을 내쉬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의 세포가 긴장으로 곤두서는 것 같았다. 저 남자 강민준. 그는 소문보다 더 냉정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이 그를 이용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히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 그녀는 다시 걸레를 손에 쥐었다. 강민준이 서재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청소를 계속하는 척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서재의 문은 굳게 닫혔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디오 시스템 뒤쪽의 전원 콘센트 주변을 꼼꼼히 닦는 척하며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와이파이 신호를 스캔하고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초소형 기기였다.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그녀는 그것을 콘센트 박스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했다. 설치는 단 3초 만에 끝났다. 이제 이 집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첫 번째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강민준 같은 남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보안은 철통 같을 터였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주 작은 균열만 있다면 그곳을 파고들어 무너뜨릴 수 있는 법이다. 첫날의 업무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절망하던 어린 소녀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결의로 가득 찬 한 명의 전사만이 서 있었다. 강민준 그리고 아우라 그룹. 이제 맞게임은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열었다. 1차 침투 성공, 목표물과 접촉, 네트워크 접근 포인트 확보.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자 곧바로 확인.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돕는 조력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계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을까. 박태석은 지금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한 남자의 이름과 그의 딸을.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박태석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물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냉정한 CEO 강민준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펜트하우스의 구조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았다. 강민준의 서재, 그의 컴퓨터,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을 아우라 그룹의 비밀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난할 것이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긴 채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일상은 조용한 규칙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강민준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쳤고 그가 회사로 떠난 뒤에는 빈 공간을 정리했다. 저녁에는 그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주방과 거실을 완벽한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완벽하게 지워져 마치 이 집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진짜 임무는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번 설치해둔 스캐너는 펜트하우스 내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을 밤새도록 분석하여 암호화된 보고서 형태로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신호였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서버와 연결되는 특정 IP 주소와 시간대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의 약한 부분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강민준과의 마주침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고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오 여사를 통하거나 차가운 메모를 남길 뿐이었다. 서연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와의 거리는 그녀가 감정을 배제하고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분석해야 할 대상이었고 공략해야 할 목표였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따라 강민준은 유난히 늦게까지 서재에 머물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낮은 클래식 선율만이 흐르고 있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깊고 처연한 멜로디가 적막한 공간을 채우며 마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서연은 장식장 위에 작은 도자기 화병을 닦고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작지만 값비싼 물건이었다. 그녀가 화병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서재의 문이 벌컥 열렸다. 인기척에 놀란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병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오 여사가 신신당부했던 말들이 귓가에 울렸다. 대표님은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어이없이 계획의 첫 단추도 제대로 꿰어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서재에서 나온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서연은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나 당장 나가라는 싸늘한 명령을 기다렸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깊은 한숨 소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아주 깊은 피로와 무언가를 체념한 듯 단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날카롭고 빈틈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단단한 가면이 잠시 벗겨져 그 안에 지친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한번, 그리고 하얗게 질린 서연의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았다. 다치진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가시 같은 냉기 대신 미세한 무딤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말했다. 그냥 둬. 내일 아침에 사람이 와서 치울 거다. 손대지 마. 다칠 수 있으니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려 다시 서재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무심한 배려 혹은 예상치 못한 관대함에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월급을 몇 달치 모아도 턱없이 부족할 금액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 순간 서재로 들어가려던 강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번에 그의 시선은 조금 더 오래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변상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걸 변상할 능력이 되나 비웃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모욕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정말로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 단다 표정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그것은 놀라움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을 상황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마주보는 이 작은 여자가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다가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 집 안에는 바흐의 첼로 선율만이 남았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서재 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짧은 순간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얼음장 같던 남자의 예상치 못한 모습.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강민주는 그저 냉혈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에게도 다른 얼굴이 있었다. 지치고 공허하고 그리고 아주 약간은 인간적인 얼굴. 이 발견은 그녀의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목표에 대한 순수한 적개심에 다른 감정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계심을 동반한 호기심이었다. 저 남자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기류가 생겨났다. 강민주는 더 이상 서연을 완전한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씩 스쳐 지나갈 때면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마치 흥미로운 관찰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서연이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일부러 펼쳐놓은 듯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놓여 있었다. 복잡한 M&A 관련 기사가 실린 페이지였다. 서연은 무심코 신문을 원래대로 접어놓았다.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그는 신문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서연 역시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홀로 일하며 종종 지친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다. 때로는 클래식 음악 대신 오래된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그의 세계에도 외로움과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주방에서 허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 오 여사가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그때 거실에서 강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냉정한 목소리와는 달리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다. 그만하시죠, 아버지.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아버지의 욕심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임을 멈췄다. 강민준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과의 통화인 듯했다. 태석 숙부님을 견제해야 한다고요. 그분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망쳐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약하고 상처받은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통화는 곧 끝났다. 잠시 후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온 강민준은 그곳에 서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허브티를 컵에 따랐다. 하지만 강민준은 눈치가 빠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불필요하게 들은 것은 불필요하게 있는 게 좋을 거다.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것에 대한 방어적인 경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준은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이 마음에 들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당황하거나 혹은 쓸데없는 동정심을 보였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그는 그녀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단순한 가사 도움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총명하고 단단했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서연이 말했다. 대표님, 캐모마일 차입니다. 숙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찻잔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것은 업무의 일환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견고했던 얼음벽을 허물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내민 캐모마일 차는 그와 한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은 의식적으로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은 그녀에게서 평범한 가사 도우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해냈다. 그녀는 언제나 침착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가난이나 순종이 아닌 강한 의지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의 호기심은 위험한 수준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서재 책상 위에 일부러 복잡한 투자 보고서를 펼쳐놓고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보고서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고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스파이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 역시 미묘하게 달라진 그의 태도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의 위험한 변수였다. 강민준의 관심은 그녀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협인 동시에 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예고도 없이 박태석 부회장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강민준의 유일한 혈육인 숙부였지만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그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뱀의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다가 현관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거짓 위로를 건네던 바로 그 목소리. 그녀의 손에서 과도가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그녀의 이성을 붙잡았다. 우리 조카 주말인데도 일만 하고 있는 건가? 숙부가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왔지. 박태석은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섰다. 강민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다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숙부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태석은 그런 조카의 냉담한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의 시선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주방 입구에 굳은 채 서 있는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 새로운 얼굴이군. 자네 집에서는 보기 드문 일인데.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최호연은 심호흡을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한서연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사 도우미 이은영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이은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차분하고 단조로웠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온을 가장했다. 박태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끈적하고 불쾌했다. 그래, 민준이 자네가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 말이야. 웬만해선 사람을 바꾸지 않는데. 뭔가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그는 강민준을 향해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연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를 떠보려는 교묘한 질문이었다. 강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숙부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 그저 성실한 사람일 뿐입니다. 숙부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차를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연을 그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지시를 핑계로 재빨리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찻잔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등 뒤로 박태석의 시선이 집요하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10년 전 저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눈앞에 원수가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가까스로 멈춰 세웠다. 차를 내어갈 때 박태석은 또다시 그녀를 시험했다. 은영 씨라고 했나? 고향이 어디지 억양이 서울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연이 꾸며낸 신상 명세서에는 그녀의 고향이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강원도입니다. 서울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평정심은 오히려 박태석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보통의 젊은 여자라면 자신과 같은 거물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저항의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들의 팽팽한 신경전은 강민준에 의해 다시 한번 중단되었다. 숙부님 용건이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주말에는 쉬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숙부의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태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다, 알았어. 이 숙부가 눈치가 없었군. 바쁜 조카를 너무 오래 붙잡았어.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하다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은영 씨, 다음에 또 보지.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너를 기억하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박태석이 떠나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깨진 화병의 파편을 치울 때보다 더한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찻잔을 정리했다. 강민주는 숙부가 그녀에게 보였던 집요한 관심과 그에 대처하는 그녀의 비정상적인 침착함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을 시켜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은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다시 알아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은 이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위험한 의심으로 변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문에 기대어 주저앉은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박태석과의 만남은 그녀의 잊고 있던 상처를 헤집어 놓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시금 일깨웠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다. 강민준을 향한 복잡한 감정도 이 순간만큼은 증오와 복수심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박태석은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기 전에 먼저 박태석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분석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우라그룹 내부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침입 흔적이라도 남긴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태석의 얼굴을 본 이상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그녀의 모니터에 작은 메시지 창이 떴다. 1차 방화벽 해제 완료. 내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획득. 그녀는 드디어 적의 성벽에
첫 번째 구멍을 뚫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김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요청하신 이은영 씨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모두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년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위험한 호기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강민준이 던진 의심의 그물과 한서연이 뚫어낸 방화벽의 구멍은 두 사람 사이에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로의 정체를 숨긴 두 명의 플레이어가 벌이는 고요하고 치밀한 체스판이 되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려 했고, 서연은 그의 감시망을 피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강민주는 혼란스러웠다. 3년 전의 기록이 증발해버린 여자. 그의 직감은 그녀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진 화병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마주보던 그녀의 눈빛과 지친 자신에게 조용히 캐모마일 차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당장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먼저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아주 정교하고 그녀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덫을. 그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 배경 화면에 AURA, 신기술 해외 매각 기밀 계약서라는 이름의 폴더를 보란 듯이 만들어 두었다. 물론 그 폴더는 비어 있었고, 폴더를 여는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경고 알림이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만약 그녀가 산업 스파이라면 이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강민주는 일부러 중요한 외부 미팅을 잡았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서재의 문을 평소와 달리 살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의 노트북은 책상 위에 마치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펼쳐져 있었다. 오 여사에게는 급한 심부름을 시켜 일부러 집을 비우게 했다. 이제 펜트하우스에는 한서연 혼자만 남았다.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세여연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라는 사실에서 오히려 함정의 냄새를 맡았다. 강민준처럼 빈틈없는 남자가 이렇게 많은 허점을 동시에 노출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박태석의 의심을 산 이상 언제까지고 가사도우미 행세를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재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서재에 들어선 그녀는 책상 위에 노트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애초에 그런 조잡한 미끼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그의 노트북이 아닌 그의 노트북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버, 아카이브 VV였다. 그곳은 회사의 모든 검은 역사가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곳이라는 정보를 조력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형태의 소형 해킹 장비를 꺼내 그의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뒷부분에 눈에 띄지 않는 포트에 연결했다. 그리고는 마치 서재를 청소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그녀를 덮쳐왔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아카이브 V, 접속 성공. 보안 프로토콜 우회 완료. 그녀는 즉시 USB를 회수하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는 노트북의 미끼 폴더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모든 것은
단 1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거실 청소를 시작했다. 미팅을 일찍 끝내고 돌아온 강민주는 가장 먼저 서재로 향했다. 그의 노트북은 그가 두고 간 그대로였다. 배경화면의 미끼 폴더도 열어본 흔적이 없었다. 휴대폰에도 아무런 경고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그는 순간 자신이 그녀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책상 위의 먼지가 아주 미세하게 닦여나간 흔적과 의자가 평소와는 다른 각도로 놓여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켜고 최고 등급의 보안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로그 기록에는 아무런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그의 시스템은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침입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록이 깨끗하다는 것은 침입자가 단순히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실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덫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의 시스템에 들어와 원하는 것을 빼내갔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기묘한 감탄마저 느꼈다. 한서연 혹은 이은영.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 시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아카이브 뷰비에서 빼내온 것은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파일의 이름은 판도라. 그녀는 조력자가 알려준 복잡한 암호 해독키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파일의 내용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석이 지난 10년간 아우라 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목록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법적인 기술 탈취와 여론 조작의 증거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부 위험 요소 제거 목록이라는 이름의 살생부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목록을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정훈 박사. 그의 이름 옆에는 신기술 이전 거부 및 내부 고발 시도, 연구 격리 조치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술을 빼앗기고 누명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태석의 거대한 범죄를 눈치채고 그것을 막으려다 계획적으로 제거당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로 수많은 이름들이 더 있었다. 회계사, 변호사, 심지어 언론인까지. 박태석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사고나 자살로 위장되어 조용히 사라져갔다.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선 싸움이었다. 그녀가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들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아우라 그룹의 한적한 서버 관리실에서 경고등 하나가 조용히 켜졌다. 아카이브 V의 판도라 파일에 누군가 접근했다는 것을 알리는 비상 신호였다. 그 신호는 강민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신 박태석의 수족인 IT 보안팀장에게 곧바로 전달되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판도라가 열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태석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 판도라라고 누가 어떻게 그는 이를 갈며 물었다. 보안팀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 수 없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시작된 IP 주소는 강민준 대표님의 펜트하우스입니다. 박태석의 머릿속에 며칠 전 보았던 당돌한 눈빛에 어린 가사 도우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 계집애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이 그런 여자를 곁에 둘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강남 펜트하우스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풀어. 그 집에서 나오는 계집애를 잡아 산채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한다.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노트북 화면에 끔찍한 진실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쥐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악의 최우선 제거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는 희망인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죽음의 초대장이기도 했다. 조용했던 펜트하우스를 둘러싼 어둠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것은 끔찍한 진실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를 동반했다. 한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지만 화면에 떠있던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망막에 새겨진 듯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그녀의 등 뒤에서 절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USB에 판도라 파일을 이중으로 암호화하여 복사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대로 조력자에게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다. 평소처럼 퇴근 시간을 가장하여 이 위험한 둥지를 벗어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1층 로비의 풍경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로비 곳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방문객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은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박태석의 사람들이었다. 짐승 같은 그의 감각이 벌써 그녀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안전한 위장기지가 아닌 고립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비상계단 주차장 환풍구. 머릿속으로 건물의 모든 도면을 떠올리며 탈출 경로를 그려보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중 하나였다. 모든 출입구는 24시간 감시되고 있었고 그녀가 나가는 순간 저들의 손에 잡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되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우라그룹 본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긴급히 보고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아카이브 파이의 접속 기록과 펜트하우스 주변에 나타난 박태석의 사설 경호팀에 대한 보고였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는 판도라를 열었고 박태석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강민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자신의 관할 구역이 숙부의 더러운 사냥터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속이고 시스템을 해킹한 그녀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람을 멋대로 처리하려는 숙부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차 돌려. 집으로 돌아간다. 차가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로비에 깔린 숙부의 사람들을 확인했다. 그는 그들을 무시한 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우리 팀 전원을 펜트하우스로 비상 소집해. 건물 전체를 통제한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예 디딩 하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다. 집안은 숨 막힐 듯 단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민주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곧장 그녀가 있을 만한 곳 가사도우미용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곧바로 손잡이를 돌려 열어젖혔다. 방 안에 있던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작은 호신용 무기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연의 눈에는 경계와 결의가, 강민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강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은영이라고 했던가? 아니, 그 이름은 아닐 테지.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한 압박이었다. 서연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그를 마주 보았다. 이제 와서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잡혀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에 강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내 집에서 내 컴퓨터를 해킹해서 내 회사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훔쳐갔더군. 내 덫은 가뿐하게 피해가면서 말이야.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대답해.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박태석 부회장인가? 아니면 내 다른 경쟁사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다그쳤다. 그의 말에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박태석,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 인간의 개가 되느니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어.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녀는 손에 든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내 이름은 한서연이다. 그 이름이 강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10년 전 당신들의 회사 아우라 그룹이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정훈 박사. 내가 바로 그 사람의 딸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10년간 묵혀온 슬픔과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한정훈 박사.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온화하고 총명했던 아버지의 동료.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오명을 쓰고 해고당했던 비운의 천재. 그는 언제나 그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당신이 한 박사님의 딸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는 당신이 판도라라고 부르는 상자를 열었어.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박태석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짓밟고 제거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지. 당신은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그 더러운 돈으로 세워진 왕국 위에서 왕 노릇을 즐기고 있었던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난은 아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는 숙부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에 그의 부패를 방관해왔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 역시 공범으로 비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죽음을 각오한 자의 두려움 없는 빛 또한 존재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여기서 내보내면 그녀는 죽는다. 박태석은 증거를 가진 그녀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히게 될 터였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그녀를 숙부에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그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리고 그는 대답을 내놓았다. 파일을 넘겨. 소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당신이 빼내간 판도라 파일을 내게 넘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걸로 뭘 어쩌려고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걸 덮으시겠다. 그녀는 비웃음을 날렸다. 아니, 강민주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박태석을 끌어내릴 거야. 내 손으로 직접.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 밖에 저놈들이 왜 와 있는지 당신도 알겠지. 당신 혼자서는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끝이야.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거래를 제안했다. 나는 당신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 대가로 당신은 그 파일을 내게 넘기고 내가 박태석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공통의 적을 가졌으니까. 어때, 적과의 동침? 해볼 만하지 않나. 그것은 감정이라고는 전혀 섞이지 않은 철저히 계산된 제안이었다. 그는 회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했고 그녀는 복수를 완성할 힘이 필요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자의 조카적의 심장과도 같은 저 남자의 손을 잡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의 말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이것은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어내려는 듯이.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더러운 부분을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거래하지.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 당신이 날 배신하면 이 파일의 100억 번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당신과 아우라 그룹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지. 명심해. 그녀의 서늘한 경고에 강민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 그들은 악수도 그 어떤 신뢰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해관계와 서로에 대한 팽팽한 불신만이 그들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놓았다. 사냥꾼과 사냥감이 이제 위험한 공범이 되어 거대한 적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적과의 동침은 불편하고 위태로웠다. 한소연과 강민준 두 사람은 이제 생존과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공범이 되었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신뢰가 아닌 필요와 불신이었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밖에서는 박태석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이 조용한 전쟁처럼 이어졌다. 강민주는 약속대로 그녀의 안전을 보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24시간 배치하여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철통같이 만들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 서재, 이제는 두 사람의 작전실이 된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작은 방에 있던 노트북과 장비들도 모두 그곳으로 옮겨졌다. 위장 신분과 역할은 이제 끝났다. 첫 번째 과제는 정보의 공유였다.
서연은 약속대로 판도라 파일의 암호를 풀어 강민준에게 넘겼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목숨줄이었다. 그 파일을 넘기는 행위는 그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주는 제스처인 동시에 만약 그가 배신할 경우 함께 파멸하자는 무언의 협박이기도 했다. 강민준은 그런 그녀의 의도를 읽었지만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자신의 보안 시스템으로 옮겼다. 그때부터 며칠 밤낮으로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서재는 각종 모니터와 데이터 분석 화면으로 가득 찼다. 한쪽 벽면에는 박태석을 중심으로 한 아우라 그룹의 비리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나갔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각자의 전문 영역을 활용하여 판도라의 상자 속 비밀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아우라 그룹의 내부 사정에 정통했다. 그는 파일에 언급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뇌물장부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룹의 모든 재무제표와 계약서가 들어있는 듯했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박태석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반면 서연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지배자였다. 그녀는 박태석과 그의 공범들이 나눈 암호화된 이메일과 메시지들을 복원해냈고 그들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공모자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박태석의 비밀 제국은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서연이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지닌 분석가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하여 상황을 판단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다. 서연 역시 강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썩어빠진 자신의 왕국을 바로잡기 위해 고뇌하는 젊은 왕이었다. 한 번은 파일 속에서 강민준이 과거에 박태석의 독단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반대했던 이사회 회의록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인 강 회장의 노여움을 사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기까지 했다.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힘이 부족했던 저항자였을지도 모른다. 어느 늦은 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서연이 모니터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이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강민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계도 쉬어야 다음 일을 하는 법이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주방에서 가져온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가 내민 잔을 바라보았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불신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민준이 짊어져야 했던 후계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의 복수가 박태석이라는 개인을 넘어 아우라 그룹 전체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방역의 계획을 완성했다. 단순히 판도라 파일을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하책이었다. 박태석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모든 것을 조작된 음해로 둔갑시킬 능력이 있었다. 그를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덮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들의 목표는 파일에 언급된 박태석의 가장 최근 계획, 즉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려는 시도였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래 대금은 그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아우라 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강민준과 서연은 이 위험한 거래를 막는 동시에 그것을 박태석의 목에 밧줄을 거는 덫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강민준은 CEO의 권한으로 기술 이전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박태석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박태석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마치 자신이 이 거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서연은 박태석 측의 통신망을 24시간 감청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석이 초조함 나머지 보안이 취약한 통신수단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거래 날짜와 장소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유도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석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펜트하우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회사 내부에서 강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규합하여 강민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강민준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문제 삼아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마침내 박태석의 기술 밀거래가 이루어질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했다. 다음 주 금요일 인천항의 한 비밀 물류 창고. 같은 시각 강민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박태석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명목이었다. 모든 판이 짜였다.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이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실시간으로 거래 현장을 촬영할 드론과 모든 증거를 이사회 현장으로 생중계할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마쳤다. 강민준은 이사회를 뒤집을 마지막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이나 증오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지난 몇 주간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온 동지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싹튼 미묘한 연대감.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렵나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요. 강민준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두렵다. 하지만 내가 두려운 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가 끝나고 나면 그녀의 삶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 그와 그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약속해 주어요. 반드시 당신 손으로 그를 심판하겠다고. 강민준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그 짧은 약속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무거운 맹세가 되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다. 방역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막이 오를 차례였다. 결전의 날 금요일 아침의 태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한서연은 밤을 꼬박 새운 채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작전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인천항 주변의 모든 CCTV와 그녀가 띄운 소형 드론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사냥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였다. 같은 시각 강민준은 아우라 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미세하게 주먹을 쥐고
회사의 운명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의 무게, 그리고 한 여자의 복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박태석은 여유만만했다. 그는 오늘 두 개의 전장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오전에는 이사회에서 거추장스러운 조카를 몰아내고, 오후에는 중국 측과의 거래를 통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참이었다. 그는 강민준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를 자신을 향한 최후의 발악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이미 목덜미까지 다가온 사냥꾼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작전은 아우라그룹 이사회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개시되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태석 측 이사들은 시작부터 날선 발언으로 강민준을 공격했다. 무리한 신사업 투자로 인한 손실, 독단적인 경영 방식 등을 거론하며 그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강민준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진짜 무기는 아직 그의 손에 없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연은 첫 번째 위기에 직면했다. 박태석이 약속 장소인 A7 물류 창고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차량의 방향을 틀어 인적이 드문 비스인 창고로 향한 것이다. 극도의 조심성 혹은 마지막 순간에 발동한 짐승 같은 직감 때문이었다. 젠장 서연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즉시 드론들의 비행 경로를 수정하고 비스의 창고 주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단 1분 1분 안에 새로운 시스템에 침투하여 영상과 음성을 확보해야 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모니터 위로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석이 차에서 내리기 불과 10초 전 그녀의 모니터에 비드의 창고 내부의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창고 안에는 중국 측 바이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건넸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바이어는 노트북의 하드를 연결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래는 성공적이군요. 약속대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서연의 드론과 해킹한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박태석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캡처되었다. 서연은 즉시 강민준의 스마트워치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단 2단어였다. 덧 작동. 그 순간 그녀는 10년간 억눌러왔던 복수심과 희열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온몸을 떨었다.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 강민준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손목에 진동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을 몰아붙이던 박태석 측 이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사님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제 불신임에 대한 안건은 잠시 후에 처리하도록 하죠.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그 전에 우리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태석과 영상통화로 연결되어 있던 그의 신복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크린에는 조금 전 인천항 B3 창고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존경받는 부회장이자 그룹의 2인자인
박태석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 돈이 입금되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 모든 것이 명백했다. 영상이 끝나자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임하던 박태석 부회장의 민낯입니다. 그는 이어서 판도라 파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태석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횡령 배임, 뇌물 수수, 그리고 기술 유출의 역사. 그것은 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아우라 그룹의 근간을 썩게 만든 거대한 암세포의 실체였다. 박태석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박태석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준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시작에는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한정훈 박사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천재 과학자와 그의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던 겁니다. 그 순간 인천항의 빚이 창고. 거래를 마치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박태석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신복이 보내는 경고 전화였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열어 젖혀졌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과 강민준의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의기양양함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 바이어들은 이미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창고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그는 하늘을 선회하고 있는 아주 작은 드론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조카 강민준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조종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의 뇌리에 얼마 전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당돌하고 고요한 눈빛의 가사도우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 계집애,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박태석의 충격적인 체포 장면이 생중계된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쉬이 믿지 못했고 장내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강민준이 던진 폭탄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제대로 터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박태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것은 박태석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법무를 총괄하는 윤상현 사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이건 음모입니다. 강민준 대표가 자신의 경영 실책을 덮고 숙부를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해킹과 영상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침은 혼란에 빠져있던 박태석파 이사들에게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어떻게 저런 출처불명의 영상을 증거라고 내밀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으시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민준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어떻게든 강민준을 끌어내리고 박태석의 체포를 개인의 일탈로 축소시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려 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소란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변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다. 그는 회의실 뒤편의 육중한 문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한 여인을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색의 가사도우미,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간결한 디자인의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치마.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와 차분한 지성이 서려 있었다. 이사들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 웅성거렸다. 저 여자가 왜 이 신성한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난 것인가? 윤상현 사장이 경비팀을 부르려 소리치려는 순간 강민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와 나란히 섰다. 그 행동은 그녀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행위였다. 이분은 한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우리 아우라 그룹이 벌였던 천재 과학자 고 한정훈 박사님의 유일한 따님입니다. 그 소개는 회의실에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특히 과거 한정훈 박사와 인연이 있었던 나이든 이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은 망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민주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태석 부회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발언권을 넘긴다는 의미로 연단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의 무대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연단 앞으로 나아갔다. 수십 명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다는 거물들이 이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은 아마 제 아버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동료였던 사람, 아버지의 기술을 칭찬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누명을 썼을 때 침묵으로 동조했던 비겁한 얼굴들. 제 아버지는 아우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우라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술 명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10년간 벼려온 진실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가사도우미로 위장하여 이 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도라 파일을 찾아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모두는 그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박태석의 탐욕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그 범죄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윤상현 사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아버지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회사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서연이 스크린에 또 다른 파일을 띄우는 순간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그것은 박태석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회의실의 박태석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정훈 그 자식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기술만 넘기면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멍청한 놈, 결국 제 발로 지옥을 택했군. 강민준, 그 애송이가 뭘 알겠어. 아비나 아들이나 이상만 높은 멍청이들이지. 이 아우라는 이제 내 것이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담긴 육성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석을 옹호하던 마지막 목소리마저 사라졌다. 회의실은 시체처럼 고요했다. 강민주는 다시 연단으로 나섰다. 이제 제 불신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까요? 그의 차가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면 박태석 부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회사에 끼친 모든 손해를 조사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아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투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항복을 권유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잠시 후 한월로 이사가 무겁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를 따라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길고 길었던 아우라 그룹의 암흑기가 끝나고 그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태석의 측근이었던 윤상현 사장이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 한혜. 한 박사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제가 아닌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용서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강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섰다. 길었던 하루, 그리고 길었던 10년의 싸움이 막을 내렸다. 그들 사이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무거운 피로감과 정적만이 흘렀다. 잠시 후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고생했다, 한서연 씨.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었다. 고용주가 아닌 파트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존중과 미안함,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전쟁의 폐허를 치우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아우라 그룹의 스캔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구속된 박태석을 시작으로 그의 부패 사슬에 얽혀있던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거대한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세상은 경악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원을 위임받은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박태석의 하수인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들의 비리는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다. 그는 추락한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외부 감사를 자청했으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리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냉혈한으로만 알려졌던 젊은 CEO의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대중들은 오히려 희망을 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의 휴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다. 한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의 세상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사 도우미도 비밀 요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연 과거의 상처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놓인 28배 여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 머물렀지만 모든 것이 어색했다. 작전실이었던 서재는 다시 강민준의 공간이 되었고 치열했던 밤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임무 대신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를
미묘하고 불편한 감정의 기류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어느 맑은 날 서연은 홀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이 값을 치르게 됐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이제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지난 10년. 복수가 끝나버린 지금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제 뭘 해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그녀의 물음에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대답처럼 돌아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일찍 귀가해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서연의 물음에 그가 대답했다. 아우라그룹 감사팀 특별자문위원. 당신을 위한 자리요.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신생 감사팀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기업의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청렴함을 높이 산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보답하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썩어빠진 부분을 찾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할 사람이.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거절에 강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유가 뭐지?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더 좋은 대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의 거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우라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회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무리 회사를 바꾸려 노력한다 해도 제게 아우라라는 이름은 영원히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저는 일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강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래를 제안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짐을 꾸렸다.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강민준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제 가보려고요.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그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고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갈 생각이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한서연으로 살아보려고요. 복수도 임무도 없는 평범한 한서연으로요. 그녀는 애써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가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시간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다. 서연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막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기다릴게.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당신이 한소연으로 살아갈 충분한 시간을 보낸 뒤에 그래도 내 생각이 난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찾아갈 수 있게.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간절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고 강민주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떠나보낸 왕처럼. 그는 그녀가 떠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만 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삶이 뿌리 내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의 소음과 욕망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한서연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판도라를 열었던 그 손으로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거대 기업의 횡포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서울에서 온 마음, 따뜻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다. 과거에 그녀가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그녀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고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 서서히 거쳐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의 가장 높은 곳. 강민준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아우라 그룹의 개혁을 이끌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아우라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꼽혔다. 언론은 그를 얼음심장을 가진 혁신가라 불렀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회사를 바로 세웠고 아버지의 시대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종종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지금쯤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김비서를 통해 조용히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녀가 새로운 삶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고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평범한 세단 한 대를 직접 몰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가 그녀를 발견한 것은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 앞이었다. 그녀는 낡은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에 기대어 한 할머니의 하소연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깊은 평온과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돌아가고 서연이 상담소 안으로 들어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여행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실루엣과 자신을 향해 고정된 깊은 눈빛에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강민준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길을 건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가면이 없었다. 대신 오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사람을 만난 남자의 애틋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일, 년간의 그리움과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오고 갔다. 서연이 먼저 어리럽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민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래 걸리지 말라고 했잖소. 1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그의 대답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하얀 포말이 그들의 발치에서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색했던 침묵은 어느새 편안한 공기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지난 1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왔는지. 강민주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요, 회사는... 괜찮아요. 강민주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회사는 괜찮아.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나는 지난 일 년간 깨달았소. 아우라 그룹의 주인이 되어도 세상을 다 가져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나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CEO 강민준으로 당신 앞에 선 것이 아니오. 그저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강민준으로 여기 왔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가진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자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과거가 아니야. 당신과 함께할 미래지. 당신의 세상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겠소. 당신의 이 평온한 바다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세상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세상의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를 위해 수많은 자물쇠를 열었던 그 손. 이제는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손 위로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겹쳐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손을 놓으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몇 년 후 한정훈 박사의 묘비 앞. 말끔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는 국화꽃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설립된 한정훈 과학재단의 성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한서연과 강민주는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강민준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와 증오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을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냉정했던 CEO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복수를 꿈꾸던 소녀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